그날은 그녀의 남편의 5번째 기일이었다. 박서연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잠을 설친 것도 아니었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다. 그저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무감각한 습관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은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5년 전 오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통곡과 절망은 이제 희미한 자국으로만 남았다. 시간은 슬픔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얇은 막을 여러 겹 더 씌워 무뎌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그녀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서연은 꽃집 서연의 뜨락으로 내려갔다. 가게 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짙은 풀내음이 그녀를 맞았다. 남편에게 가져갈 국화 몇 송이를 골라 정성껏 포장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채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꽃을 돌보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해가 지면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 그 견고한 틀 안에서 그녀는 안전했다. 납골당은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다. 서연은 익숙하게 남편의 자리를 찾아 유리문을 열고 묵은 꽃을 꺼냈다. 물티슈로 작은 사진과 유골함 주변을 꼼꼼히 닦아냈다. 사진 속 남편은 10년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웃음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래된 앨범 속 풍경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가져온 국화를 꽂고 잠시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요? 라는 안부는 너무 공허했고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이제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남편의 시간은 5년 전에 멈췄지만 자신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다. 매년 기일마다 치르는 의식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무심코 라디오를 꺼버렸다. 감정을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지난 5년간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꽃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자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도련님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잊고 있었다. 기일이면 언제나 그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을.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다정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응, 괜찮아. 방금 다녀오는 길이야. 식사는 하셨고요? 이제 하려고. 거짓말이었다.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우는 그녀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주방 전등이 계속 깜빡이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서연은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전등이 수명을 다했는지 불안하게 빛을 떨고 있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미뤄두고 있던 일이었다. 바쁠 텐데 괜찮아. 사람 부르면 돼. 사람 부르면 또 번거롭잖아요. 가는 길에 들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는 늘 그런 식이었다. 그녀가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형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형이 떠난 후에는 더했다. 가족이니까, 형수님 혼자 고생하시니까. 그가 내세우는 이유들은
너무나 타당해서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맙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숨이 막혔다. 그가 채워주는 빈자리는 남편의 것이었지만 그 온기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저녁 8시가 넘어 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작은 공구 상자와 포장된 죽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식탁 위에 죽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그의 마음 씀씀이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다. 지우는 익숙하게 공구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천장의 전등 덮개를 여는 그의 뒷모습을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다. 듬직한 어깨와 집중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 능숙하게 공구를 다루는 손.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마치 처음 보는 남자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드르륵하고 나사가 풀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왜 이러는 걸까? 오늘이 기일이라서 그런 걸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다 됐네요, 형수님. 잠시 후 환해진 주방과 함께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깜빡이던 전등이 사라진 주방이 너무나 환해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찌푸렸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마음 놓고 주방 쓰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무심코 서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늘 하던 격려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얇은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의 온기와 무게가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이 닿은 어깨로 쏠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우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떨어져 나갔다.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환하게 켜진 주방의 불빛 아래 서로의 당황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훈이 먼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녀는 멈췄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날 밤 서연은 그의 손이 남기고 간 무게감을 밤새도록 지울 수 없었다.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의 일상에 드리워진 균열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번져나갔다. 이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꽃집에 들르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클라이언트 미팅을 가는 길이라며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오는 시기였다. 그는 별말 없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 서연이 꽃을 다듬는 모습을 30분쯤 지켜보다가 가곤 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굳이 찾아온 사람을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다.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희미하게 웃어 보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다 횟수는 점점 늘어갔다. 이제 그는 점심시간이면 을에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들고 나타났다. 형수님 또 끼니 거를까봐. 그의 변명은
언제나 서연을 향한 걱정이었기에 그녀는 그의 배려를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둘은 작은 간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말없이 점심을 먹었다. 꽃향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밀도가 높았다. 서연은 그의 존재가 점점 버거워졌다. 그의 도움은 분명 고마운 것이었다.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고 삐걱거리던 뒷문을 손봐주고 가끔은 진상 손님을 대신 상대해주기도 했다. 혼자인 그녀에게 그는 더없이 든든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물을 주다가도 가지를 치다가도 그의 눈길이 등 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선도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서연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익숙함은 때로 무지근한 무게를 동반했다. 그의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향수 냄새, 익숙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어느새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제 것인 양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문득 공포를 느꼈다. 이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부를 묻는 평범한 전화였다. 허리는 괜찮으냐, 밥은 잘 챙겨 먹느냐, 가게는 잘 되느냐. 서연은 기계적으로 네, 괜찮아요, 어머니. 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한참 동안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간 뒤 시어머니가 무심한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다. 그래, 지훈이가 너한테 자주 들르나 보더구나. 동네 정육점 사장이 그러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아, 네. 근처에 볼 일 있을 때 가끔요. 무거운 거 옮길 것도 있고 해서. 서연의 구차한 변명에 쉬어 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한숨을 섞어나지 막이 말했다. 지훈이가 너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니? 그것은 걱정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툭 던지는 듯한, 그래서 더욱 비수처럼 아프게 파고드는 말이었다. 애가 이혼하고 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그래도 낱말 나오면 좋을 거 없다. 내가 중간에서 잘 처신해야지. 죽은 큰애 얼굴도 있고, 죽은 큰애 얼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쳤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이름을, 그가 남긴 굴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그냥 가족이니까 거기까지 말했을 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알겠다, 몸 조심해라 하는 말로 전화를 끊었다. 뚜뚜뚜 단조로운 신호음이 귓가에 울리는 동안 서연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은 그녀를 순식간에 처신을 잘해야 하는 미망인으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또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 2개를 들고서였다. 형수님 가게 앞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요. 해맑게 웃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배려를 거절했다. 괜찮아,
도련님, 이런 거 자꾸 안 사와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이제 이런 거 부담스러워. 도련님도 이제 그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는 척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화분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연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서서 눈을 감았다.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무서운 것인지를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이지훈의 발길이 끊겼다. 일주일 그리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 그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오지 않았다. 박서연은 처음에는 후련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옥죄던 시선과 불편한 배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꽃을 떼어오고 가게 대청소를 하고 낡은 선반을 페인트로 칠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공허함이 밀려왔다. 너무나 조용해진 가게,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핸드폰, 끼니 때가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외로움의 실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부재가 두려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익숙함은 그림자이자 동시에 기댈 곳이었던 것이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밤이었다. 낮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퍼부었다. 서연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2층 집으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 앞 차양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차양막은 강한 비바람에 위태롭게 덜컹거리고 있었다. 별일 없겠지.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가게 문을 잠갔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간간히 천둥까지 내리쳤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밖에서 쿠당탕 하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게 앞 차양막 한쪽이 찢어진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비에 젖은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망연자실하게 무너져 내린 차양막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고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나 좀 가게 앞 차양막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가지 마요. 위험하니까. 그냥 안에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기고 20분쯤 지났을까? 빗속을 뚫고 달려온 그의 차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지훈은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무너진 차양막을 살폈다. 세찬 비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 트렁크에서 로프와 공구를 꺼냈다. 서연은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우는 위태롭게 매달린 뼈대를 로프로 묶어 고정하고 찢어진 천을 칼로 잘라냈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는 겨우 응급조치를 마쳤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얇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그의 단단한 어깨와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괜찮아요, 형수님. 날 밝으면 사람 불러서 제대로 고치면 돼요. 그는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털어주었다. 지우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손길을 받았다. 수건 너머로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서연은 그 따뜻한 온기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수건을 거두고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것 좀 끓여줄게요. 그녀는 일부러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컵라면 2개를 꺼냈다. 지금 그녀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뿐이었다. 둘은 가게 안 작은 온실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온실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흙냄새와 축축한 공기, 그리고 뜨거운 김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만 울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아니야,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어낸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다. 내가 미안해. 도련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끝내 작게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지우는 말없이 휴지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날 밤 2사람은 처음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형이 떠난 후의 공허함, 혼자 남겨진 삶의 막막함,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컵라면 국물이 식어갈 무렵 2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슬픔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저 철저히 외로웠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의 가장 깊은 곳을 오늘 밤 이 남자의 온기가 속절없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박서영과 이지훈의 관계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애써 서로를 밀어내던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라리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가까웠다. 지우는 다시 꽃집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형수님 걱정돼서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간판을 새로 달아주거나 삐걱이는 온실문에 기름칠을 하는 등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다. 2사람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칠 때면 먼저 고개를 돌리는 쪽은 늘 서연이었다. 그의 깊은 눈을 보고 있으면 단단하게 쌓아 올린 마음의 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주말 저녁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다. 결혼한 시누이 내외와 아이들, 그리고 서연과 지훈까지. 오랜만에 가족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신우이의 아이들이 재롱을 부렸고 어른들은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음식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바로 맞은편에 앉은 지훈 때문이었다. 그는 조카들에게 고기를 잘라주기도 하고 신우이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면서 평소처럼 듬직한 작은 아들, 좋은 삼촌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틈만 나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물컵을 들 때, 수저를 놓을 때, 멀리 있는 반찬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그의 눈길이 자석처럼 따라붙었다.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둘만의 비밀 신호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테이블 아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위험한 감정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지훈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형수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태도였다. 서연은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따라 나설 수도 없어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지훈이 내가 내 형수 좀 데려다 줘. 밤길 위험한데. 시어머니의 허락은 마치 빗장을 풀어주는 열쇠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훈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훈은 말없이 차를 몰았고 서연은 창밖의 야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게 앞에 차가 멈췄지만 두 사람 모두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수님.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저요 형수님 보면 힘들어요. 그의 고백은 돌멩이처럼 툭 하고 던져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힘들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 자신이 느껴왔던 감정과 다르지 않았다. 보고 싶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죄책감.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설 수 없다는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힘들다는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나도 그렇다고 해야 할까? 그 어떤 대답도 이 위태로운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 지우는 천천히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피부를 뚫고 심장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안 돼. 머릿속에서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이 손을 뿌리쳐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온기에 기대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모습을 속절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 안의 공기는 희박해졌고 창밖의 세상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남편의 동생, 시동생의 뜨거운 소나기 안에서 서연은 길을 잃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박서영과 이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손을 잡았던 순간에 강렬했던 온기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두 사람의 일상 곳곳에 박혔다. 서연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그의 차가 길모퉁이를 돌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를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게 한편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사죄의 대상이 죽은 남편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신인지조차 헷갈렸다. 죄책감은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꽃의 향기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쨍한 햇살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오직 지훈의 손이 주었던 뜨거운 감각만이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이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며칠 동안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형의 흔적이 가득한 그 공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형수 서연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죄어들었다. 그녀의 떨리던 손,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가녀린 목선, 그리고 끝내 자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던 그 순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형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막상 그녀의 이름이 뜨지 않으면 안도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향한 갈망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고통을 잊으려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머물며 꽃을 다듬고 새로운 디자인의 꽃다발을 만들고 배달 주문까지 직접 나섰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텅 빈 가게에 혼자 남겨지는 밤이 오면 죄책감은 어김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빈자리가 아니었다. 차라리 그 빈자리는 지난 5년간 익숙해진 슬픔의 일부였다. 지금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동생 이지훈의 존재였다. 그의 다정함, 그의 눈빛, 그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금단의 열매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간인지 절감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의 외로움을 그의 동생에게서 위로받으려 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역겨웠다. 며칠 만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짧고 건조한 안부 인사.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망설였다. 답장을 해야 할까?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응, 잘 지내. 라고 보내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보고 싶다. 고 보내기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문자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답장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침묵.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의 안부를 묻는 것 자체가 손을 잡았던 그날 밤의 일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침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관계를 부정하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외면할수록 존재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꿈속에서 남편과 지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비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에 먼저 발각되는 법이다. 박서연과 이지훈 사이의 위태로운 기류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시어머니였다. 아들의 기일이 지나고 몇 주 뒤 시어머니는 반찬거리를 싸들고 예고 없이 서연의 가게를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애로운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연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다 새로 칠한 선반과 튼튼하게 고쳐진 온실문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차를 마시기 위해 2층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무심코 구석에 놓인 남성용 작업화를 발견했다. 흙먼지가 묻어있는 누가 봐도 지훈의 것이 분명한 신발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변명을 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요즘 지훈이한테서 연락 오더냐?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죽은 내 큰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시어미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먼저 떠난 맏아들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남은 작은아들마저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어미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서연은 그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세요. 뻔한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끊어내야 한다. 그게 죽은 내 아들에 대한, 그리고 남은 내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날 이후 세상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서연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이제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단골이라며 꽃을 사가던 이웃들은 발길을 뚝 끊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시동생이랑 눈이 맞았다더라. 어쩐지 그 집 도련님이 유난히 자주 드나들더라니. 들리지 않는 속삭임들이 골목마다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아거는 날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한때 그녀에게 삶의 전부였던 서연의 뜨락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꽃들은 주인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두 회색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며칠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형수님,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응,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다 오해예요. 제가 찾아뵙고 전부 말씀드릴게요. 아니, 오지 마. 서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오지 마, 도련님.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두 사람의 위태롭던 감정은 설 자리를 잃고 무력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것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데가 그 죄책감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돌이었다. 세상의 비난과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을 견디는 것은 오롯이 박서연의 몫이었다. 이지우는 며칠 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을 남겼다. 형수님, 당분간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돌아오면 그때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별 통보도 기약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는 남자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다. 그를 붙잡지 않았다. 원망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혼자 남아 모든 시선을 감당하는 것, 이 지독한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그와 그녀에게 내려진 당연한 형벌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꽃집 문은 굳게 닫혔다. 서연은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그녀만의 작은 섬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화초를 돌봤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마른 흙에 물을 주고 엉킨 넝쿨을 풀어주었다.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흠뻑 젖은 채 차양막을 수리하던 그의 등과 온실 안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그 밤의 온기가 떠올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은 이제 지워야 할 죄의 기록일 뿐이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한때는 정겨웠던 이웃들의 얼굴이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가끔 안부를 묻던 시누이의 전화도 끊겼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려졌다. 외로움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이 떠났을 때의 외로움이 텅 빈 공간의 공허함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사방이 꽉 막힌 벽의 답답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온실 한편에서 시들어가는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했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화초였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 있었다. 제때 돌보지 못한 탓이었다. 그녀는 시든 난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누구를 향한 눈물인지 몰랐다. 먼저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인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지훈에 대한 서러움인지, 아니면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인지. 한참을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위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썩어버린 난초의 뿌리와 시든 잎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난초를 새 흙으로 갈아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 속에 갇혀 스스로를 말려 죽일 수는 없다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지훈이 남긴 상처와 그가 주었던 짧은 온기를 안고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만 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그녀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을 도려내고 새로 심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꽃집 앞 가로수 잎이 모두 떨어질 무렵 박서연은 마침내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다. 지난 몇 달간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정리했다. 이곳 서연의 뜨락은 남편과의 추억이자 그녀의 삶 자체였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기도 했다. 이곳에 머무는 한 그녀는 영원히 남편 죽고 시동생과 눈맞은 여자라는 주홍 글씨를 이고 살아야 할 터였다. 떠나야 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지긋지긋한 시선들로부터는 도망쳐야 했다.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돌아오던 날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담담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이었다. 가게를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였다. 서연은 먼지 쌓인 화분들을 하나씩 닦아내고 있었다. 그때 닫혔던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다. 놀라 고개를 든 서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들어왔다. 이지훈이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조금 길어진 머리카락, 피곤에 젖은 눈빛. 해외 프로젝트가 고되긴 고됐던 모양이라고 서연은 무심코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는 묵은 먼지와 마른 흙냄새만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도망쳤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도망쳐서 미안했어요, 형수님. 서연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그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의 지친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다. 아니, 나도 너를 붙잡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죄를 지은 공범자의 담담한 고백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가게 한편에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말 대신 자신의 차로 가더니 익숙하게 공구함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삐걱이는 작업대의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망치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규칙적으로 울렸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흠뻑 젖은 채 차양막을 고치던 그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작업대를 다 고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안 흔들릴 거예요. 그것은 작업대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죄책감의 무게를 나눠 짊어질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쯤은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닿는 순간 길고 길었던 침묵의 시간은 끝이 나고 있었다. 1년 후 서연의 뜨락은 다른 이름의 카페로 바뀌었다. 하지만 가게 한편의 작은 온실은 그대로 남아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잃지 않았다. 박서영과 이지우는 동네를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집을 얻어 함께 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걷거나 함께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여보나 자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이름을 서연 씨, 지훈 씨라고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세상의 모든 이름을 지우고 난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서연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던 시간을 후회해요.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서로의 메마른 삶에 기꺼이 온기가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더욱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